안녕하십니까. 창업 자금 조달 개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에게서 창업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그죠? 기본적으로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보통 본인들의 자금을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화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되는 대상들의 기업들을 보면 상당한 정부 사업화 자금 또는 R&D 활동을 통해서 창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유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정책 자금을 활용한 그런 관련 정보를 또 제공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자금은 역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자금을 잘 효율적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창업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창업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마중물처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자금 조달의 이해 또 자금 조달의 유형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의 중요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창업 초기에 자금 계획의 수립과 조달은 사업의 어떤 큰 성패를 가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업 기업이라고 하시면 결국은 유무형의 자원, 물론 창업에 대한 사업의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 유무형의 자원이 없으면 이 아이템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무형의 자원이 뭐냐? 유형이라고 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 그죠? 같이 일할 사람 또는 공간도 되겠죠, 그죠? 임대 공간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관련 시설과 비품이겠죠. 아주 IT 기업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 PC, 그죠? 노트북이라든가 PC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유형의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무형의 자원과 또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다면 이걸 실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금은 기업에서 피와 같죠. 혈액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미 인지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충분히 인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하고 할지에 대해서 영업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금의 조달 또 관리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기업에 있어서 특히나 자금의 관리라는 거는 얘기 안 해도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혁신 창업 스쿨이 아마 대다수는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 듣는 수업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과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우리 기업이 성장해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나기 그 전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착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랜 A가 있다고 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같은 다양한 자금의 리스크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금 측면 운영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한 3단계죠. 창업 초기, 또 성장, 성숙이라는 이 3단계에 우리가 왔을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자금을 우리가 투자자라든가 내부든 외부든 자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그것만으로 보기보다는 자금 조달 안에는 자금을 이제 우리가 투자 외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운영 관리까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자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혈압,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제 혈압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많으면 좋고 또 풍부할수록 좋은 거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매 시기마다 그 자금들이 조달되면 더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창업 기업들이 그렇게 잘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과연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금 필요한 단계라든가 자금이 필요한 금액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런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운 하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금 그러면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사업화 자금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화 자금과 관련돼서 이제 뭐 R&D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POC 같은 실증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행 과정들이 잘 수립을 된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듯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랜 A, B, C라는 것들을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표 나왔지만 자금의 순환주기라고 표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창기에는 당연히 창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지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자마자 사업자 등록, 예를 들면 창업을 했어. 사업자 등록 내자마자 제품이 나와서 물건이 막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출이 초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적고 지출만 오니까 수입은 아예 없는 상태죠.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예 수입이 없고 지출만 계속 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초반기에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거냐. 그러면 주로 초기에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내 돈을 넣거나 이제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자금, 아니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그 입주 공간에 들어가는 사업 또 플러스 사업화 자금해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활동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게 또 그런 자금이 조달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정 시간 지나고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B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매출이 그래도 이제 매출적 수입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매출이라든가 수입이 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름하여 이제 밸류업이 되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나고 한다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한 단계 점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집행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가 IT 관련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단계처럼 C단계까지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기에 출시했던 제품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또 출시하고 쓰고 있으면 기업들,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에 우리 이제 판매되는 대상자, 기업이거나 너 고객이 일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이 분명히 어떤 의견을 줄 거예요. 이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서비스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통. 또 아니면 우리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부의 장애라든가 오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트래픽이 많아지면 서버 양도 넓혀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관리, 아니면 제품에 대한 안정감, 뭐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관리 이슈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금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정적으로, 아니면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시키거나 기능 개선을 통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나라는 형태에서 훨씬 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수입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변동은 꼭 요 표대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가와 나와 같은 변경되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완만하게 상승해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나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초창기 제품이 런칭된 이후 일정 매출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추가적인 매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더 제품의 라인을 다양하고 강화시키는 방향, 즉 한 개 제품이라면 3개, 4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IT 서비스라면 서비스 기능을 더 높이는 방법, 또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두 번째 단계, 밸류업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가나라는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매출의 규모가 생겼고요. 수입도 안정적인 상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큰 자금의 이슈, 초기 기업이 느끼는 자금의 이슈는 아마 많이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기업, 초기의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밸류업 시키는 단계, 이 두 단계에서 가장 자금의 니즈나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자금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자금은 언제 부족할 것인가? 근데 뭐 스타트업 창업기업 저도 만나지만 투자 업무를 저도 하고 있지만 항상 돈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네.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부족한 때는 언젠가? 언제나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하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또 자금의 소요라든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될 그 시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에 대한 집행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의 집행 플랜이라는 것은 내 사업화가 진척되는 단계에 맞게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이 플랜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손익계산서랑 또 연결되는 게, 우리가 지금 매출의 규모가 어떻고 지출되는 비용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성장의 방향이 나오고 성장의 방향에 맞게 어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점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자금이 부족한 시대가 언젠가를 한번 이제 그런 사업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나와 있지만 이제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그죠? 아니면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런칭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내용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시장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이 캐즘이라고 해갖고 초기 제품들이 런칭했을 때요, 어느 순간 이 일정 부분 초기에 잘 팔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출이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 캐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막 그 동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정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시키거나 제품의 라인을 좀 넓혀서 그 캐즘을 통과하는 그런 그 단계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업종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일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자금의 수요, 또 아니면 성장 단계별로 이제 관리 이슈라든가 우리가 기업의 이슈들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얼마만큼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도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꼭 이제 내가 왜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자금, 우리가 사업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자금의 수요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월별의 실적을 파악한다거나, 또는 자금의 수지 같은 내용들이 평상시에 자금 관리가 되면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치의 자금의 수요에 대한 그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 수요 예측에 대한 것들이 잘 플랜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맞게 자금 조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고, 특히나 내부가 아니라 외부 자금 조달을 할 경우에는 대출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자 유치를 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최소한 특히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목표하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금에 대한 조달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세울 때는 최소 늦어도 6개월 동안의 자금을 쓸 정도의 여지는 확보하고 그 다음 7, 8개월 차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자금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금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자금의 투자가 받는 시기가 언젠지를 확인하고 그 자금 투자 받는 시기를 전제로 뒤로 돌아와서 몇 개월 전에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투자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생각하시고 그 전부터 자금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금에 대한 준비들은 사전에 좀 계획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익이란 부분 플러스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매월 나가는 자금의 형태,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양, 규모, 이것들을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죠. 자금의 운영 계획들은 내가 알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 챕터에 나왔지만 사업계획서라든가 자금 신청서 작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6개월 전, 1년 전에 뭔가 자금 집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계획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갑자기 내가 자금 받고 싶어요. 간다고 해서 한두 달 내에 자금이 도래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 고려하고 자금의 운영, 앞으로 자금의 집행 계획까지 고려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겠지만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뭐 지금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여러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초기에 이제 세팅하는 비용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초기 세팅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우리가 내 자본을 넣기도 하지만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창업 자금을 초기 시드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기술 기반이고 하이테크 기반의 기업이라고 하면 아예 시드 단위에서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이긴 하지만 IR 대회에 나가서 실제로 뭐 투자 심사역을 통해서 외부 투자사,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AC 투자사들과 같이 미팅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고 우리가 어떻게 창업 자금을 어느 채널을 통해서 조달을 할지를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단계별 아니면 사업의 진행되는 방향 단계별로 그 창업 자금, 그러니까 자금의 운영에 관련된 조달을 어떻게 할지도 당연히 자금 운영 계획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창업 자금이라는 건 초기 단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사업화 자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제작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사업화 자금 말고도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화 자금 중에서 보시면 아예 시제품 제작비를 위한 전용 자금 사업도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기술 개발, R&D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업종에 따라서는 되게 다양하게 더 많은 이런 사업화 자금 말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M텍이라고 해갖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술 개발 전용 사업 채널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R&D 사업만 자금 집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다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만 해요. 즉 여기는 순수하게 사업화는 물론 내용이 있지만 사업화보다는 기술 개발이 더 내용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 보시면 사이트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최소 1억 이상의 R&D 자금 지원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창업 디딤돌 사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주로 초기 기업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자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R&D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1억에서 최대한 1억 5천까지 R&D를 위한 전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소벤처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나이파라든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이제 나이파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데, 그런 나이파라는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니아라든가 정보화진흥협회라든가 이런 또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또 자체적으로
이런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관련돼서. 다만 이제 과기정통부는 IT 기반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AI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IT 기반 기술 쪽에 많이 오리엔티된 그 기술 개발 사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 내 업종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렇게 업종의 특성에 맞게서는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손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품을 통해서 기술 개발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사이트들이나 채널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R&D 자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창업 자금의 하나의 그 채널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품 양산에 따른 생산 자금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거는 일정 부분에 아마 매출이 좀 나오고 양산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신용 기술도 있으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또 사업화 자금을 대출의 형태, 보증의 형태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출 양산 같은 생산 자금을 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도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담보로 해서 해주는 은행 상품들도 있고 아니면 정책 보증해주는 자금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온 것처럼 사업 지원에 의한 보유자금과 소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의 운영 자금에 대한 플랜이 세워 있다면 미리 자금의 소진 형태라든가 지출되는 내용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사전에 그래도 3개월, 6개월, 최소 6개월 전에는 우리 비용에 대한 준비들을 이제 자금 운영과 관련된 조달 아니면 집행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좀 아무래도 관리가 가능하겠죠. 또 뭐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재무 구조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마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예시만 든 거지 실제로 자금 조달을 할 이유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한 이후에 매출이 생겨서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자금 조달이 다 필요하죠. 예. 필요하지 않은 뭐 자금 조달의 이유가 없는 경우가 없죠. 다 자금 조달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업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서의 어느 부분에서의 채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야? 그 방법,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채널들을 잘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사전에 좀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부든 신부든 아니면 다른 사업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신부나 기부만 하더라도 이게 사업계획서를 그 보증이라든가 대출할 때요 무조건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이 사업계획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증이든 이런 것들 하는 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 아니면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은 특히나 뭐 우리 내부의 어떤 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외부의 투자자라든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외부 도움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다 할 거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는 뭐 여러분 머리 안에 있고 다 안다고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부의 사원이라든가 내부의 임직원이라든가 이분과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플랜이 필요한 거고 계획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분명히 이제 창업을 하시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대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보증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미팅이라든가 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다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반하에 이제 예를 들면 IR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상당히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침 이제 필요한 자금의 용도라든가 사용 시기, 조건, 또 상환 가능성. 특히나 대출 보증도 있겠지만 투자를 받는다고 하시면요.
투자라는 돈은 결국은 리턴, 수익률을 다 기대하고 투자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투자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만나면 리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업 본질에 대한 거, 매출의 성장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투자 펀드를 운영하거나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이게 존속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통상 7년 정도 펀드라든가 투자 조합들이 7년 정도의 운용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7년 안에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서 수익을 상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IPO가 됐든 M&A가 됐든 아니면 구주 매각이랑 엑시트 방법이 됐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기간에 어떤 단계별로 우리 회사를 밸류업, 즉 기업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내가 리턴, 즉 수익을 환원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얘기 안 하는 경우 있고, 또 자금의 용도 자체를 다 운영자금, 뭐 시설자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뭐 운영과 시설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자금은 우리 회사가 밸류업이 되기 위한 용도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운영자금, 시설자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투자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밸류업을 시킬 거고 그 밸류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 비용을 쓸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게 투자자를 훨씬 더 빨리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투자자금의 사용법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래서 성장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투자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선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라든가 지원 자금의 정보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소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들이 주로 대출과 보증, 기보 신보도 포함해서요. 그런 기관들이 대출에 대한 아니 자금에 대한 보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픈된 정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접근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 제가 이제 하반부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에 가서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부대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관련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이 금리나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자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우리가 액세스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고 자금에 대한 조달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의 결정 기준이라는 건 물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관들이 어떤 특수 목적 자금에 따라서는 자금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상환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조건들은 사전에 당연히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차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차업이라고 하면 그냥 정책자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대출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금 가지고 담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래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도 담보하는 차입에 대해서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금의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고 또 자금을 우리가 유치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자금 정보를 체크할 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분석이죠. 리스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받은 자금을 정말 제때에 제 기간에 상환할 수 있을까? 특히나 보증이나 대출이라든가 그죠? 이런 차입의 성격으로 가진 것들은 그런 기간 내에 대출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들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대출 보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자금을 상환을 못 하시면 경영 활동도 제약을 받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필요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할 때는 특히나 차입성 자금일 경우에는 그 상환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좀 해지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또 자금과 관련된 정보 지원들은 창업지원단에서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취합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 수집하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거는 그 대출하는 기관에 가서 그 기관 담당자랑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상을 보더라도요, 이 자금에 대한 브로커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채널보다는 오히려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그 자금의 운영이라든가 상환 조건이라든가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금을 유용하게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금 조달의 이제 형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통상은 이제 기업에서, 그러니까 투자로 하지 않고 기업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이라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내부 금융은 말 그대로 이건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자금이 이미 되게 쌓여 있어서 이익이익이 많아서 있는 이익이익 가지고 이제 뭐 재투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통상 뭐 우리가 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가지고 뭐 투자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부 금융 중에서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려움의 이슈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달할 때 이제 어려움이라는 건 결국은 외부 금융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금융이라는 형태가 있고 간접 금융, 해외 금융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 스타트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금융 중에서도 이제 주식 발행이죠. 근데 이거는 공모나 증자 형태보다는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그죠? 주식을 추가로 증자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유상증자긴 한데, 그죠? 어쨌든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발행 형식의 주식 발행 형태가 있고,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채권 시장에서 이 회사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신용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회사채 채권에 대한 등급 발행이 됩니다. 그 등급 발행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이 채권을, 물론 개인 사기 아니지만 기관들이 주로 기업 채권, 회사 채권을 사거든요. 그래서 직접 금융에서는 우리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신주 발행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간접 금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책 자금,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관련 이 기관에서의 정책 자금을 통해서 되게 좋은 상환 조건과 이자율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신용보증 형태로 이제 얻는 경우가 있고, 또 은행이 아닌 비은행 사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험사나 증권사. 근데 우리가 뭐 보험사나 증권사한테 직접 자금 조달 유치를 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은 초기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정책 자금이 더 형태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해외 금융 같은 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거나 무역을 많이 하시거나, 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해외 금융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기업의 형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이제 간접 금융 안에서 정책 자금 또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면 투자 대출 통한 신주 발행을 하는 유상증자 형태,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원천은 이제 크게 한 두 개 정도로 구분을 하면 투자 자금과 대출 자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직원, 우리 창업팀 멤버 중에서 그죠? 투자 자금을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엔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인이 투자 자금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뭐 많이 만나보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아시는 분이 한 1, 2억 정도 그냥 개인적인 신분 자격으로 그냥 투자하겠다. 아이템이 좋으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인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VC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규모도 있고, 엔젤 투자 또는 이외에도 있는데, 주로 이제 현재 투자 시장을 보면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그 시드 단위에서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AC라고 표현합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초기 한 3년, 5년 미만의 기업들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합니다. 투자 규모는 거의 5억 내외, 그러니까 2억에서 5억 내외 왔다 갔다. 왜냐면 이거는 뭐 투자사 따라 투자 규모가 다르긴 한데 통상의 그 정도의 투자를 초기 시드 단위나 프리 A 정도의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VC들,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VC들은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한 개의 VC들이. 네. 그래서 VC들이 투자하는 그 기업의 형태는요, 통상은
매출이 이 정도 올라오고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들이 이제 VC가 투자해요. 그래서 시리즈 A나 시리즈 B 단계, 뭐 시리즈 C나 그 단계까지 가죠. 그래서 투자금은 당연히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VC는 매출이 형성되고 성장의 규모가 확인된 경우에만 대규모로 투자하고, 여기는 이제 IPO, 통상은 IPO까지도 생각을 하죠. 네. 엔젤은 말 그대로 시드 중에서도 초시드죠. 그래서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약간 투자 규모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엔젤 같은 경우는 그 1억 이내, 즉 뭐 한 5천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은 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내외 기준, 좀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엔젤 투자자들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외에는 뭐 예외적으로 투자 자금의 형태라든가 따라서 뭐 다른 형태의 다른 투자 자금도 쓸 수 있죠. 아니면 뭐 친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어쨌든 투자 자금 형태가 이런 거고, 대출 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공공기관들 아니면 금융기관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른 개인 차입 형태도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초기 기업들한테서 자금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면 뭐 정책 자금이 아무래도 금리라든가 상환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정책 자금들하고 이제 기업이 조금 일정 부분 초기 창업 단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매출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거긴 또 이제 규모도 크거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초기 단 기업들에서 아니면 목적성에 따른 자금에 따라서는 훨씬 좋은 형태의 시설 자금이라든가 조건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장 단계별로 하시면 됐고, 기타 차입금에서는 뭐 사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까지 정책이라든가 금융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의 전략을 수립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서 나온 것처럼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금 수지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사업 계획과 함께 중단기, 단기, 중기, 장기에 사업 계획과 수반된 자금 집행, 자금 운영 수지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 자금의 용도라든가 시기,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 자금의 성격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밸류업과 같은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형태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자금의 소요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쓰기로 했다라고 정해지면 조달 방법을 어떤 채널로서 우리가 자금 조달할지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또 자금 시장에 현재 자금 시장 흐름이 어떻고 어떤 곳에 더 많은 자금의 어떤 조달이 가능한 자금 조달 처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자금이냐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것처럼 목적성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는 거냐 따라서 이런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자금의 조달처를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금 조달 우선 순위에 맞게 접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됐고 자금의 조달을 위한 조달처도 확인했다면 실제로 이제 자금 조달 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사전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신청이라는 받는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신청받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셔갖고 실제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액션을 취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하면 그 자금 조달에 맞게 실제로 이제 자금을 투여해서 이제 사업의 성장을 키워나가면 되시겠죠. 그 자금 조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유형은 설립 단계, 초기화 단계, 성장 성숙이라는 단계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제품을 만들고 하는 요 단계 개발이 훨씬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고 뭐 융자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융자가 아니라고 하면 정책 자금이죠. 주로 그래서 창업 지원 자금, R&D라든가 시제품, 또 기술 사업화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거나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투자 형태도 보시면 이제 설립자, 친인척, 동업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일 수도 있겠죠. 사업화 초기 단계는 이제 제품까지 만들어줬고 이제는
이제 매출을 좀 올리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이나 투자 형태 딴에서 이제 나오겠죠. 왜냐면 시드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도 아이템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매출이 일정 부분은 숫자가 나와야지만 엔젤뿐만 아니라 A씨나 V씨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기 투자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팔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작게든 의미 있는 매출 활동이 일어나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위한 활동을 투자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화 초기는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회원가입 수라든가 아니면 DAU/MA라고 하잖아요. 그죠? 활동자 수라든가 활성 사용자 수라든가 아니면 매출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가능한 지표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장이나 성숙 단계는 아마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거나 얘기했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너무 활성산이 엄청 많거나 그래서 그렇게 커진 경우에는 이제 VC급에서 훨씬 더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하겠죠. 투자 규모도 이제 여기는 1, 2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뭐 1000억 요 단위죠. 그러면 이거는 보면 거의 성장성으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성장이나 성숙 단계 후단에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VC가 아니라 나중에는 프라이빗 이퀴티라고 해갖고 이제 경영차 뭐 사모펀드 같은 것도 투자해요. 뒷단에서는. 네. 이건 훨씬 더 커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설립 R&D라든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자금을 운영하고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금의 운영이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의 형태 또 제품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는 다른 이 단계가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라든가 과정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것과는 또 달리 업종에 따라서는 투자 받는 형태라든가 정책 자금을 쓰는 거라든가 내부 자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인데 이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지원도 아시겠지만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정책적인 성장 목적을 의도로 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금리도 낮고 또 이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정책 자금을 아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정책 자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 소부장, 그죠?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래 갖고 뭐 AI, 블록체인이라든가 IT 기반, 그죠? 그런 것들 또는 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신약 개발, 의학 이런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의도하고 우리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의도적으로 만든 목적 자금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한다면 그런 업종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자금의 그 효과라는 건 결국은 고용 창출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금 형태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자금 형태에 맞는 또 산업군이고 자금 형태라고 하면 또 과감하게 또 지원하셔갖고 그런 우리의 자금 조달의 하나 창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책 자금 지원 정보 사이트예요. 이거는 정부에 대한 사업화 자금도 있고요. 정책 자금만을 위한 순수한 조달을 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관련 기관들이 비용이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화 자금, 뭐 시제품, 마케팅, 정책 등 모든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정부 모든 그 사업, 정책 지금에 대한 정보들을 메일링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마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업기업의 초기 기업이시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면요, 이 기업마당에 회원 가입하시면요 매월 웹진 형태로 날라옵니다. 주기적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화라든가 자금에 대한 정보 지원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합니다. 이거는 꼭 회원 가입하셔갖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 넷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요 혁신 창업도 요 창업넷 통해서 들어오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M텍이라고 했는데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요. 발명특허, 발명진흥원 이쪽은 IP를 소지하면 IP를 소지한 것으로서 사업을 하면 금액은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운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발명특허 관련 지원 사업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보증, 뭐 기술신보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화도 하고, 뭐 투자 영역도 있고, 정책자금 대출도 있고,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서 그런 정책자금 대출 정보들 찾으실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소규모 창업자, 자영업자인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SBA라고 아실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이죠. 서울산업진흥원은 우리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사업, 자금, 뭐 수출 판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서울산업진흥원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또 여기 이외에도 상당한 다수의 중앙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우리 정책 자금이라든가 성공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지원 사업 내용들을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갖고 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자금 조달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활용하시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창업하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아니면 그런 용도로서 많이 적극적으로 이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